한동훈 장관 수사는 잘하는 검사로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른 나이에 법무부 장관이 됐죠. 법무부 장관 잘했을까요? 자, 정치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장관 때 뭘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학교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 조선 제1검으로 불렸던 한동훈 검사 시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어딘가에 쓸 거라고는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혹시 지난 편 안 보신 분들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다들 이게 될까? 이게 모두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인수위 시절이었죠. 근데 검찰총장 되기에는 또 기수를 많이 앞당겨야 돼요. 그래도 이 자리가 제일 유력할 거다라고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수위 시절에 다른 인선, 다른 장관들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데 유독 이 자리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내가 생각해둔 사람이 있다라면서 알아보라는 얘기도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킬 생각을 대통령은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정말 깜짝 인사라고 당시에 크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법무부 장관. 왜 대통령은 여기에 한동훈 장관, 자기의 최측근을 넣었을까요? 그전 장관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봤죠.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모두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권이 바뀌었구나. 이들 밑에서 탄압을 받았던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정권 교체의 상징.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내면서 한 장관은 이제 단순한 장관이 아니라 차기 여권 대선 주자 1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1년 7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뭘 했을까요? 오히려 검사 시절에 뭘 했는지보다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 잘하지요. 네, 직설화법으로 유명합니다. 남을 공격하는 게 주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요. 이런 거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물론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을 받아서 한 거긴 하지만 아주 센 말들 많이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한 장관이 의외로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 이 사과 속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뭘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장관이 사과한 인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안인득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생겼었는데 기억 좀 나시죠? 2019년에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낸 거예요. 안인득이. 불을 내고 그럼 대피를 하잖아요. 안에 있던 주민들이. 그 나오는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17명을 다치게 했던. 자,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요. 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왜 소송을 냈냐면 안인득이 그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는 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안인득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신고를 했는데 미적미적 되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졌으니까 제대로 대처를 못한 국가가 배상해라라고 소송을 냈고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에 국가가 잘못했으니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냈습니다. 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러면 그 소송 당사자가 누구냐면 법무부예요. 네. 그러면 법무부가 지금 1심 판결이니까 2심, 3심 가겠다 항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국가의 잘못으로 이런 큰 참사를 당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죠. 두 번째 사과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누명을 써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바로 이 사람, 윤석열 씨입니다. 네, 원래 이춘재가 저질렀는데 이춘재가 아니라 괜한 엄한 사람 잡아가지고 옥살이를 시켰었죠.
물론 한 장관이 시킨 건 아닙니다. 벌써 20몇 년 전 당시에 시켰던 건데 한 장관은 윤 씨와 가족이 당시에 국가가 나를 잘못 수사를 해서 내가 큰 피해를 입었으니 국가 배상을 해달라 요청을 했고 판결이 그렇게 나자 역시나 똑같이 이건 국가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윤석열 씨와 가족에게 깊이 사과한다. 정부 부처 대표로서 사과를 하는 거죠. 본인이 한 일은 아니지만 라고 하면서 역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요. 일단 한 장관의 생각은 명확해요. 인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인권을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선 가해자의 인권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했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무슨 말이냐. 자, 지금까지는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도 20년 이상 수감을 하면 모범수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가석방이 될 수 있었어요. 한 장관은 아예 선고 때부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발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아직 이제 통과는 안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장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흉악범들, 그러니까 영구히 격리시켜야 할 흉악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처음부터 절대 못 풀려나게 하는. 이거 왜 풀려나게 그렇게 안 했냐면 이제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 이것도 강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뭐냐면 사회적으로 조두순이나 김근식처럼 끔찍한 아동 성폭행범 또 아주 연쇄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이 형량을 채웠어요. 그리고 풀려 나오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 막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이들은 만기 출소, 그러니까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해도 따로 격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미 죄값을 치른 거 아니냐 이 가해자들이. 왜냐하면 판사가 몇 년형 선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제한하는 거는 인권 침해다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 아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한 장관의 생각입니다. 자,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쫓아가서 이 여성을 흔히 말하는 돌려차기로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끌고 갔었던, 그래서 징역 20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이 감옥 안에서 이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계속 벼르고 있어서 이 피해자가 오히려 떨고 있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자, 당시에 이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석 달 동안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게 대기 상태로 끝나 있는 그런 사실을 한 장관이 알고 나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하지요. 그러면서 걱정할 일 안 생기게 제가 잘하겠다. 나쁜 놈이 허투루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대책을 발표합니다. 어떤 대책이냐면 이런 스토킹범 혹은 출소하면 위협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가해자가 2km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면 자동적으로 문자가 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 피해자는 저희 채널A 기자에게 눈물이 난다. 오늘부터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한 장관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요.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게 좀 인기를 많이 얻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0대 여성만 인기가 있냐? 자, 남자들에겐 또 이런 거를 내놨어요. 뭐냐면 국가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어요. 그럼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과 군대를 가지 않은 이 남성 사이에 그동안 배상액이 여기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여성과 군대 나오지 않은 이 남성을 동등하게 배상해주도록 고치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성들이 또 좋아하기도 했지요. 자, 네 번째 사과는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을 했죠. 그런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사건이 임명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여론이 나왔었는데 한 장관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정말 아들이 학폭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어쨌건 제가 그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국가의 주요 보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과를 했고요. 당시에 이 공문서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 희생자를 사고 사망자라고 적어놔서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피해자이자 희생자라고 하는 게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동훈 장관은요. 갈라치기랍니다. 어떻게? 권력자와 국민을.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본인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권력자들하고는 싸우지만 검사 시절에 부정부패 잡아넣는 거 그리고 또 정치인 오면 말이 세지는 거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내가 잘못하면 한없이 사과할 수 있다. 이것도 갈라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동훈 장관이 이 법무부 시절에 발표한 내용들,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거는 그러면 이념적으로는 어떤 정책일까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지금 한 장관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이제 여러분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민청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해외 출장도 갔다 왔고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다 두고 정책의원총회도 열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민청. 이게 뭐냐면 이민자들을 관리할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한 장관이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에게 이제 인구 재앙이 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구 재앙이 온다. 자, 그 핵심은 뭐예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애를 많이 낳게 하거나 두 번째, 외국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위해서 이제 우리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해외에서 인재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비자를 비롯한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중소기업이나 또 이미 농사 짓는 분들 외국인 노동자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름이 이거 아직 이제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이민청이 아니라 출입국 이민관리청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는요. 오히려 보수보다는 약간 진보적인 이슈예요. 왜냐하면 보수 세력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별로 반기지 않는 정서가 또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민을 장려하는 이민청이 아니라 이민을 관리하는 청을 만들겠다. 이걸 통합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는 색으로 해서 이름은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어쨌건 한동훈 장관은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고요. 자, 반면 두 번째 이 외국인 투표권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보수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호주의가 없다. 자, 저희가 지방선거, 이건 지방선거만 해당이 되는데 지방선거에서는요. 우리나라에 3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3년 이상 산 사람에게 외국인이라도 투표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 투표권, 그래서 어떤 국적 가진 사람들이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나 봤더니 78%가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사니까. 그런데 봤더니 중국에서는요. 중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영주권 갖고 3년 살아도 투표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는 민의를 왜곡하기 때문에 뭔가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저는 제가 상당히 주목했던 부분인데 사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 3.1절 사면 하면서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으로 죄를 받은 사람을 풀어주고 또 복권도 시켜주잖아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 장관이 대통령에게 약간 반기를 드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사면을 발표가 되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물어봅니다. 한동훈 장관 법사위에서 꼭 이렇게 계속 사면을 해야 합니까? 사면이라는 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 풀려나는 거니까요. 그것도 특히나 경제인,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이 풀려나니까요.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탄희 의원이 장관님이 사면 심사위원장이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실무 작업을 누가 하냐면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사면자를 발표를 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네, 물론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사면 심사해놓고 왜 남의 얘기하듯이 하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 나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를 보면 약간 개인적인 내 생각은 대통령과 뭔가 다른 것 같은 뉘앙스죠.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것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면을 많이 해주는 거, 권력자들 사면해주는 거에 대해서 비판 의견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 누구예요? 야당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대통령이 시키면 또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했을 뿐이다. 본인의 소신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장관. 하지만요, 이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주 뭐 날선 비판들을 많이 쏟아내지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이제 뭐 약간 플러스 가외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뭐 워낙 요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뭐 어린 놈, 뭐 건방진 놈 막 하자. 한 장관 이렇게 맞받았죠. 송영길 같은 일부 운동권은 이 깨끗한 척하면서 NHK 룸살롱 갔던 사건을 확 소환해버립니다. 2000년 사건. 이미 20년도 더 된 사건을 확 끌어올리면서 그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힌트 드렸었는데 바로 내로남불 전략이에요. 자, 이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불렸었던 자, 널 봐라. 자, 너를 돌아봐라 하는 거예요. 너를 상대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전략을 아주 탁월하게 한동훈 장관이 잘 쓰는데요. 그러자 송영길 대표가 저희 채널의 유튜브에 나와서 NHK 룸사롱 그때 선배가 사줘서 한 번 갔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 공격하냐라고 해서 또 공방이 벌어졌던 오늘 그러니까 윤희숙도 전 의원은 사주는 거 얻어 먹으러 간 게 더 문제다. 먹으려면 자기 돈 내고 먹었어야지. 그건 더 나쁜 거다. 막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붙던. 네. 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아니 한동훈 장관 그렇게 마약 수사를 한다고 하더니 정작 검사들 가족들의 마약 사건은 무마하더라. 한동훈 장관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니까 한 장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서영교 의원을 공격하죠. 서영교 의원이 과거에 뭐 보좌관 월급을 후원금으로 떼어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나 보죠. 네. 그러면서 깨끗한 적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라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을 씁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나왔다 떨어졌던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다가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문제를 제기했던 폭로했던 김태우 씨가 뭐 공익제보자로 해당이 되냐 안 되냐라고 했더니 한동훈 장관은 안민석 의원이 보호하려고 했던 과거 윤지호 사건 기억나십니까?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폭로했는데 그게 허위다라고 지금은 이제 허위 쪽으로 뭔가 더 결론이 났는 자, 이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치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이다. 네, 메신저로 공격하는 거죠. 네, 뭐 김우겸 의원이 조선제일혀라고 막 하자 한동훈 장관 거짓말 끊기 어려우면 좀 줄이시라. 뭐 청담동 뭐 룸사롱 의혹 제기했다가 네, 아닌 걸로 했던 뭐 그런 것까지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꾸 나오네요. 최강욱 전 의원이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그랬더니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민주당이다 멍청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논점 일탈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메신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데 그게 또 상당히 또 그럴듯해 보이는
자, 이 내로남불 공격 전략. 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한동훈 장관은 이런 말을 했지요. 300명이 쓰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치로 마음을 먹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정치인을 하면 한동훈 장관 잘 할 것 같으십니까? 정치 입문을 앞둔 한동훈 장관의 강점과 약점, 이건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정치권에서 쫙 돌아다니는 얘기를 조금 이렇게 종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강점부터 살펴볼까요? 1번, 신선하다. 아까 말한 대로 여의도 300명 문법이 아닌 뭔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문법을 쓴다는 거죠. 신선합니까? 자,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념적 색채가 거의 없죠. 보수 진보에 되게 자유롭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오히려 보수 대통령들, 재벌들 막 총수들 구속했던 인물이니까 보수 진보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하기가 더 편하죠. 그리고 정치 색깔도 덜 입혀지게 되고. 자, 세 번째, 세련된 스타일이 화제가 많이 되죠. 뭐 이렇게 머플러도 또 이슈가 많이 되고, 넥타이, 안경, 또 들고 다니는 펜도 요즘 화제가 됐었습니다. 세련되고 또 말을 잘하죠. 이건 뭐 이 부분에서는 부인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보면요, 제가 봤더니 준비된 거 아니냐, 외워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했는데 즉석에서 국민들하고 이제 장관들 다 앉혀놓고 국민들이 질문하는데도 답변을 잘하긴 잘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머리가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윤석열 대통령이 약점으로도 좀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세련된 이미지가 좀 덜하고 또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점을 보완하는 뭔가 이미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술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술보다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깍쟁이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세련된 이미지, 좀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자, 그럼 약점을 보겠습니다. 자, 신선하다의 반대 약점은 정치를 모른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연 한동훈 장관이 자, 이 정글과 같은 정치판에 들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신선하다의 반대로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이 정치도 나름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또 막상 정치에 오면 본인이 답변하기 싫은 문제들도 많이 질문을 받게 되지요. 네.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럴 때 과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막 질문이 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태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같은 검사 출신의 그림자를 지워낼 수 있을 것이냐. 자, 윤석열 대통령의 또 약점이 검사공화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 출신들을 너무 많이 쓰고 또 검사의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상명하복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과연 깨부술 수 있을 것이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가에 대한 검사 출신의 처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세련된 거에 좀 반대말일까요? 강남 8학군 출신의 엄친아 이미지를 벗어낼 수 있을 것이냐. 자, 과연 서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서민이니까요.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잘 융합하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냐. 약점이기도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하면 숙제이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 정치에 들어오는 거 찬성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정치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행정가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총선 출마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죠? 그게 뭐 본인의 의지든 또 떠밀려서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